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재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윤석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 출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가 마지막 출근인 셈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윤 총장은 불복하겠다는 소송을 오늘 중에 제기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금 현 시점부터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기싸움과 신경전 대전으로 비화될 조짐이 됐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해서 재가를 했습니다. 자, 이로써 검찰총장직에서 정직이 되는 그 징계 처분이 효력을 발휘하게 된 겁니다. 오늘 윤 총장은 대검에 출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어제가 징계 처분 전 마지막 출근이 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총장은 오늘 불복하겠다는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대통령과 총장이 정면 충돌하고 있는 양상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종원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징계했습니다. 윤 소송으로 불복하겠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동아일보 기자에게 사실상 이거 검찰총장이 이제 그만하라, 사퇴하라라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불신임 메시지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자진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려하겠다며 추장관을 지켜세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초강수 뒀지만 용두삼이 부메랑. 추미애 책임론 커지자 중도 하차. 한겨레 신문은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했군요. 용두삼이 부메랑을 맞고 책임론이 커지자 중도 하차한 거다. 소수 참모의 의존, 거칠게 징계를 추진했다. 한겨레 신문의 비판이 매섭습니다. 직무정지 등을 밀어붙이다가 제동 걸렸다. 결국 징계위에서도 혐의 제대로 입증 못했다. 오늘 한겨레 신문 왜 이렇게 혹독하죠? 검사 반발에 독립성 논란이 일고 검찰개혁 국민 지지도도 크게 잃었다. 반면 추 장관은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일보입니다. 하루 1078명 확진, 변형 3단계 준비, 점심도 식당에서 못 먹을 듯. 정부가 3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코로나 확진 수도권에 757명 등 최다. 정 총리도 3단계 격상 배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숫자는 넘어섰습니다. 정부의 선택만, 고민만 남은 셈입니다. 만약에 3단계로 격상되게 된다면 미용실 이발소 문 닫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 대형마트들도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용실 러쉬, 라면 사재기 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확보했다던 백신 1000만 명분에 대해서도 중앙일보는 도입 시기가 불투명하다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코백스 공동구매분 종류도 미정이다. 백신 접종 축하받는 미국 의료진의 사진을 한번 보고 계신데요. 의문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축하할 수 있나?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혁진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또 한 분의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의 이비자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 박수현 전 대변인 모셨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오늘은 청와대 특집이군요.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소송전. 윤석열 총장 소송하겠다. 오늘 중에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행사용.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었던 임대주택이 쇼룸이었다. 야당에서는 쇼룸 비용, 쇼룸 치고 너무 많이 쓴 거 아니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사재기. 정부의 3단계 격상 검토 소식에 뭔가를 사재기하고 있다는데 오늘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몇 명 발표될지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다려보겠습니다. 오늘도 1000명이 넘을지 걱정됩니다. 김재의 돌직구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당일 윤 총장의 징계를 제거함에 따라 이제 윤 총장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제거한 그 징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 절차를 밟겠다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에 법적 소송전이 시작된 겁니다. 톱뉴스 주제부터 공개합니다. 문 대 윤, 헌정사 초유의 싸움이 시작됐다. 오늘 따라서 톱뉴스 제목도 이렇습니다. 먼저 청와대의 국민소통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대통령의 메시지를 소통수석이 대신 대독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 메시지는 사실상 윤 총장 그만하고 관두라 라는 대통령의 총장 불신임 메시지다 라고 오늘 동아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대통령의 제가가 말입니다. 당일 결제 속전속결 매듭. 어제 오후 5시 추 장관이 문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70분간 추 장관이 대통령을 만났다. 대면 보고한 뒤 지체 없이 대통령은 결재를 했습니다. 14시간 만에 재가를 한 셈이고요. 윤 총장은 오늘부터 2개월간 직무정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이게 사실상 윤 총장에 대한 대통령의 불신임 의사, 이제 그만해라, 관둬라 라는 메시지다 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했습니다. 논란은 대통령이 직접 결재를 했는데 국민소통수석이 이렇게 발언한 것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검사 징계법에 따라 법무장관이 징계를 제청하면 대통령은 재량 없이 그대로 제거하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었다. 대통령도 제거할 수밖에 없다. 라는 뉘앙스를 소통수석이 설명함에 따라서 이 징계를 대통령이 주도했던 게 아닌가? 라는 의문과 논란이 현재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청와대 소식이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민 기자, 청와대 출입하셨잖아요. 여러 가지가 살펴볼 논란들이 있는데 일단 상당히 속전속결이었군요. 그렇죠. 징계 정직 2개월 난 게 이제 어제 새벽 4시였죠. 그리고 나서 어제 오후에 5시에, 오후 5시에 추미애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징계 결과를 보고했고 약 70분간 대면 보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 6시 반에 징계위를 제거합니다. 정직 2개월을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징계 결정부터 제거까지 14시간 한 반 정도 걸렸다. 이렇게 지금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고, 어제도 그러니까 이 제거 자체를 이렇게 늦출 이유는 없었다. 이렇게 보이고, 결국은 이제 그 다음 어떻게 보면 수습 국면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부터 이제 청와대와 여권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제 대통령 메시지는 분명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실상의 윤 총장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런 지금 표현도 있는데, 어제 정말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나온 대통령의 메시지 자체가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이 자체에 다 담겨 있다게 보이고, 그리고 또한 추미애 장관도 사의 표명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의 어떤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으면 권력기관 개혁이 불가능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자체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어떤 추 장관 쪽이 힘을 실어준 거고, 그 징계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차 묻겠습니다. 오늘 동아일보도 보도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윤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나한테 총장에 주어진 임기를 반드시 지키라라고 당부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징계위 자체의 어떤 적절성 논란도 대통령은 모르시지 않을 텐데, 자, 어제 대통령의 저 메시지, 그리고 징계 제거가 윤 총장 이제 그만하고 물러나라, 총장 관두고 옷 벗고 나가라, 이런 메시지다라는 겁니까? 꼭 지금 당장 물러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다만 어쨌든 추미애 장관 그리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속에 무게중심을 확실히 추미애 장관 쪽에 실어준 거죠.
어쨌든 추미애 장관의 결단력과 뭐 추진력 등을 높이 샀고 그리고 검찰은 이번 기회에 바로 세워져야 된다. 바로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 자체가 결국은 뭐 무게중심을 확실히 추미애 장관 쪽에 실어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결국은 이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으로 표현됐던 징계의 어떤 뭐 1라운드라고 할까요? 그거는 자체는 어제 재가로 마무리되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는 결국 윤석열 총장이 뭐 오늘 내에 하여튼 뭐 행정법원에다가 본안 소송 플러스 그러니까 그 징계 절차에 대한 집회 정지와 그다음에 징계가 부당하다 이런 소송을 제기할 텐데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기했던 어떤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과연 제대로 지켜졌느냐 그것에 대한 법적, 정치적 다툼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락이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총장의 본게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뭐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지금 윤 총장을 뭐 압박했다 안 했다 이런 걸 떠나서 어쨌든 그 지금까지 징계 절차와 관련돼서는 일단락을 짓고 지금부터 이제 새로 제기될 어떤 법적, 정치적 다툼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가 그러니까 진짜 게임이다. 본 게임이다. 사실상의 진짜 싸움이 지금부터 시작됐다. 이재명 기자의 개인 견해였는데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참모를 통한 메시지 중에 법무부 장관이 징계 결과에 대해서 제청을 하면 대통령은 법에 따라서 재량 없이 재갈 수밖에 없다. 라는 홍보 수석의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재량이 없다. 이 부분이 논란인 건데 정혁진 변호사님 법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징계 결과가 정해지고 제청을 하면 대통령이 생각할 때 아무리 이게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 하더라도 재량 없이 그러니까 재가하지 않을 방도가 없는 겁니까? 청와대 말이 법률적으로 볼 때 맞습니까? 그 검사 징계법 제가 이렇게 뚫어져라 보고 혹시 판례도 있나 찾아봤는데 판례는 없었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갖다가 해보면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직과 같은 그런 징계 처분의 집행은 그러니까 의결은 그 징계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집행은 그 정직의 집행은 뭐 징계위원회 의결이 있은 다음에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한다예요. 할 수 있다도 아니고 해야 한다도 아니고 한다. 그러면 이게 대통령이 꼭 하셔야 되는 것으로 기속조항이냐 아니면 징계를 갖다가 하는 그것보다 밑에 뭐 견책 같은 경우는 일선 검사장들이 징계 집행을 갖다 하거든요. 주체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해봤는데 이거는 그야말로 저의 개인적인 사견인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이 만약에 없으면은 그러면 대통령이 징계를 하실 수가 있는가? 그 규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권한이라고 하는 건 워낙 막강한 것이기 때문에 법률안도 이거 그 리젝트할 수 있는 비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곰곰이 생각을 갖다가 하면서 2013년으로 돌아가 봤어요. 2013년 12월 18일 날 당시 여주지청장한테 정직 1개월 그 사람의 양력 생일이었는데 그래서 그때 의결은 12월 18일이었는데 공식적인 징계 처분은 언제였냐면 12월 30일이었어요. 예. 그 당시 대통령이었던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여주지청장한테 12월 30일자로 처분을 갖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결은 그 징계위원회에서 했겠지만 그 당시 그 징계위원장도 법무부 장관이 아니고 법무부 차관이 있었는데 그런데 공식적 공문에 의해 가지고 처분에 나와 있는 그거는 누구 명의로 나가는 거냐? 대통령 명의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통령께서 이거는 저기 아무리 징계위원회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셨으면은 징계 집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한테는 있으실 것 같은데 청와대 이야기를 선회하면 웬만하면 징계위원회 의결을 존중하고 그걸 따르는 것이 맞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선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통령 수석의 저 발언이 논란입니다. 대통령은 재량 없이 바로 결재를 한다. 뭐 법조인의 이야기 들어봤는데 두 분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먼저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의 권한은 굉장히 막강하고 법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갖고 있는데 본인이 임명한 임명권자에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재량이 없다라는 것이 사뭇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조간신문들의 분석이 많은데 왜 청와대에서 저런 이야기를 넣은 걸까요? 대통령
그리고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아직도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장막 뒤에 어딘가 숨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세상은 그리고 국민들은 다 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속에서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강행한 게 대통령의 의중이 실렸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대통령께서는 나 아니야. 내 눈만 가리고 지금 세상이 깜깜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차라리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이 건에 대해서는 내가 지지자들 그리고 반대자들 설득하면서 나라가 제대로 가는 길로 내가 가겠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부작용들 내가 다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오히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떳떳한 거지. 여전히 법률 조항에 법적으로 규정상 나는 아무 책임이 없고 그냥 할 수 없이 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어제 사실은 대통령이 결재가 오면은 저는 재가를 할 거라고 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그 재가 시에 대통령이 직접적인 메시지를 낼 건가 안 낼 건가를 저는 유심히 봤었습니다. 예.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재가했다. 혹은 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뭐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니면 아무 말씀 없었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제 대통령이 정만호 수석을 통해서 내놓은 메시지는 자, 윤석열 너 이제 그만둬. 너 잘못됐어.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갈 거야. 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이신 거거든요. 이런 메시지를 보이면서 안에서는 수석을 통해서 재량 없이 그대로 제가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지난 1년 동안 최근 아주 극도로 혼란했던 한두 달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까지 흔들어오는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이 너무 무책임하게 그저 법률적으로 규정상 나 책임 없어라고 피해가는 거라고밖에 저는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박수현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화 대변인님하고 반대로 보죠. 예. 그런데 사실은 지금 언론의 보도의 그 흐름들이 저는 조금 잘 동의할 수 없는 게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습니까? 추윤 갈등이 지겹다. 국민이 필요하다. 그러니 대통령이 나와서 빨리 결단하고 정리해라. 윤석열 총장을 빨리 잘라라. 그렇게 그런 기류로 가져왔던 것이 언론의 보도 아니었습니까? 자, 어쨌든 대통령은 그러나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징계위원회를 기다렸고 그 결과에 따라서 법에 정해진 자신의 권한을 인내하면서 법대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와서 또 오늘 언론의 보도는 왜 그렇게 했냐. 정치적으로 좀 그거 징계위원회 결과 온다 하더라도 좀 정치적 결정을 하지. 도대체 어떤 장단에 이 발을 맞춰야 됩니까? 그리고 언론의 보도 일관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박정화 대변인님께서도 뭐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충분히 압니다. 대통령이 정치력을 발휘해서 좀 국민이 불편하시지 않도록 사전에 좀 잘 정리를 하시는 정치력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신데 그것도 좋습니다만 이제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대통령이 막강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쓰면 꼭 좋은 일이겠습니까? 과거의 권위주의 어떤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이 가진 권력 그 이상의 권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사실 국민이 고통받는 일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좋은 민주주의를 만들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권력을 그렇게 언론과 많은 국민 일부에서 그 정치 권력까지도 써라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을 최소한 사용하기 위해서 모욕을 감내하면서 인내하고 징계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기다렸다가 자신에게 주어진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 정치의 커튼 뒤에 숨었다라고 대통령에게 요구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법과 원칙의 투명한 커튼이 국민이 다 보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더 좋은 민주주의고 대통령은 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두 분의 분석이 정말로 정반대군요. 자,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어찌됐든 이제 두 사람의 인연, 두 사람의 사이 틀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 총장님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윤 총장님은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신망을 이렇게 이제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조금 지켜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윤 총장은 이제 너네 윤 총장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도
여권에 집중적인 공세가 있었던 국감 때까지 하더라도 나를 임명해준 임명권자에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께서 임기 동안 소임을 다하라고 하셨고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이런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제 소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우리 윤 총장과 흔들림 없다는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과 검찰총장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흔들리는 것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윤 총장도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끝까지 간다. 추 장관 사의 표명과 관계없이 소송을 진행하겠다. 오늘 징계 처분 효력 중단, 집행정지 신청 예정. 윤 총장 측 지인은 불명예 제대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며 동아일보 기자에게 얘기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윤 총장 측 입장 좀 한번 전해주시죠. 오늘 윤 총장은 어쨌든 어제 대통령이 징계를 제거했기 때문에 일단 대검으로 출근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 안에 어쨌든 법적 조치 밟는다고요? 예. 그러니까 오늘부터 징계 절차가 시행된 게 아니라 제가는 즉시 징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제 제가는 6시 반 이후로 이제 검찰총장직에서 정직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당연히 출근을 못한 상태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징계 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자마자 재가가 나면 바로 법정 대응에 나서겠다 이렇게 예고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어제 결국은 이제 재가가 나서 정직 2개월이 시행되고 있는, 집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 아마 이제 행정법원에다가 집행 효력을 정지시켜달라. 그리고 본안소송과 함께 이제 집행 정지 신청을 할 테고 아무래도 본안소송 자체는 굉장히 좀 그 사안으로 따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네. 일각에서는 윤 총장 임기가 이제 7월까지인데 내년 7월까지 과연 소송 결과가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그에 앞서 가처분 성격이 있는 집행 정지를 어떻게든 빨리 받아내서 다시 복귀할 것인가 이게 아마 윤석열 총장 측에서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추미애 장관 사의 표명과 무관하게 우리는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입장을 분명히 밝혔죠. 징계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거는 임기재 총장을 내쫓기 위해서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 조치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 자체가 본인의 어떤 개인적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법치주의에 관련된 문제다. 따라서 본인은 추 장관이 물러나든 말든 그런 문제가 떠나서 하여튼 이 마지막까지 자신의 권리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에 훼손된 것에 바로잡겠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아마 지금부터 이제 치열한 법정 공방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번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느냐 마느냐, 윤 총장의 운명이 법원의 손에 맡기게 된 셈인데 정진 변호사님, 네. 대통령이 제거를 했잖아요. 네. 윤 총장의 메시지가 흥미로운데 추 장관이 사퇴를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라는 말은 일각의 해석에선 이제 윤 총장이 싸울 상대는 더 이상 추미애 장관이 아니다. 장관직이 있든 없든 중요치 않다. 이걸 제거한 대통령의 징계 명령에 대해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오늘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지난번엔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이번에는 어떨까요? 저는 이번에도 법원이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판례에 따르면은 이게 집행정지라고 하는 거는 징계 자체가 잘 됐냐 잘못됐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징계 혐의자한테 이러한 정직 처분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냐. 근데 한 2개월 정도 집에서 돈 안 받고 쉬면 그게 어려운 손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뭐냐에 대해서는 돈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명예나 그런 것까지도 종합해서 봐야 되는데 그런데 지난번에도 그 집행정지 관련해가지고 직무집행정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이거는 그렇게 직무가 집행정지가 되는 그 기간 동안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다. 이런 식으로 그 판단을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직 기간 역시 그 돈이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이 커야지 이게 회복되기 어려운 손해고 한 돈 1,000만 원밖에 안 되면 아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논리적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포섭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설령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정직 기간이 불과 2개월밖에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2013년도로 돌아가 버리면 그러면 그때 윤석열 지청장이었죠. 그때는 여주지청장이었으니까 1개월 정직을 갖다가 받았으면은
그 당시 2013년 당시 검찰의 그 검사들 분위기로는 그럼 옷 벗어라 이런 시그널이었다고요. 그 다음에 1개월 그 기간이 끝나자마자 잘 나가던 뭐 대검 중수부나 이런 데에서 뽑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디로 갔냐면 한직 중에 한직인 고등검찰청, 대구고검, 뭐 서울고검 이렇게 삥삥삥 돌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윤 총장이 일반 다른 검사들과 다르게 그냥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번에 2개월 지난 다음에 그 뭐 대통령께서 이렇게 부심을 갖다가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러나겠느냐. 저 같으면 당연히 물러났을 텐데 윤 총장 스타일은 그렇지도 않을 것 같다. 일단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집행정지가 이번에도 인용될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법적 전망인데 이재명 기자, 법원의 판사가 윤 총장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여부에 따라서 법적 원칙과 법적 소신에 따라서 물론 잘 판단을 하겠지만 이게 지난번과는 같다고 꼭 볼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엔 법무부 장관이 총장의 직무 배제를 한 것이었고 이번 건은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이자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인 청와대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를 한 사안이잖아요. 만약에 법원에서 윤 총장 손을 들어서 직무 배제 이거 부당하다 하고 바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여 총장직으로 복직을 시킨다면 사실 청와대로서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는 일임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요. 청와대로서 굉장히 부담스럽고 예. 타격이다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게 본안 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해서 징계 절차 전체를 부인당하거나 아니면 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 이렇게 딱 명확하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어쨌든 집행정지가 이루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그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법원도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난달 24일 날 추미애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하면서 바로 직무 배제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있다 이렇게 보고 다시 이제 12월 1일 날 복귀를 다시 이제 집행 정지시킴으로써 복귀를 했는데 그때도 얘기했던 게 그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손해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임기제 총장의 임기를 제한해 버리는 건 결국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다. 그 자체가 헌법 정신을 유린하는 거고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봤던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이 뭐 추미애 장관의 단순한 직무 배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재가 속에 이루어진 정직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뭐 갖고 있는 어떤 그 위중함, 중대함 훨씬 더 크겠지만 저는 같은 어쨌든 그 초창기 직무 배제와 지금의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는 같은 사안 속에서 볼 수 있다. 기본적으로 과연 임기제 총장의 이 직무를 배제하는 게 과연 법적으로 합당하냐. 그리고 그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느냐. 이런 기준 속에서 보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서 지금 오늘 만약에 내게 되면 아마 집행정지는 일주일 정도 시간을 뒀을 때 다음 주 한 후반쯤 나온다고 보면 그 일주일 동안 굉장히 다양한 치열한 어떤 공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두 분의 개인적 견해였고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 어떤 판단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 지켜보겠습니다. 이로써 어제 출근이 징계 직전 마지막 출근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이 마지막 출근 때 어떤 일을 했을까요? 오늘 언론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제 코로나 대응 특별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징계 결정 후 윤의 첫 지시이자 징계 반려 전 윤 총장의 마지막 지시가 될 수 있겠군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서민 경제 어려움이 가중됐다. 자영업자에 대한 기소 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 조사도 자제하라라는 메시지를 냈다라는 겁니다.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님, 예. 총장이 어쩌면 예감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징계가 나왔고 대통령이 오늘 제가 하겠구나. 그러면 어제 기준으로 내가 내일은 출근 못 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뭐 당연히 여러 가지 경우의 수로 예상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런 예상을 전제하고 그럼 내가 오늘 징계 전에 마지막 업무일 수도 있는데 뭘 지시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좀 고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특별 지시가 코로나로 서민들과 자영업자들이 힘드니까 웬만하면 소환하지 말고 좀 배려하라 라는 특별 지시였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저께 일단 윤석열 총장이 출근길에 우리 채널A가 단독으로 최초 영상을 받아서 출근길에 지지자들한테 이제 추우니까 돌아가라 라고 하는 것 봤지 않습니까? 그 영상과 어제 윤석열 총장의 지시 사항을 겹쳐서 보면 저는 그
지금 서로 다른 것을 쳐다보고 있는 검찰개혁, 소위 말하는 검찰개혁의 진모습을 윤석열 총장은 저런 지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 추미애 장관의 직무 배제 전후를 기점으로 윤석열 총장이 그때 당시도 약자와의 간담회를 하면서 기소 재판 공판 중심주의의 검찰 얘기를 하고 오늘 어제 사회적 거리두기 이 상황에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서 기소 여부도 좀 많이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수사도 이런 식으로 진행하라고 하는 거는 정말 검찰이 가야 되는 그 검찰 개혁의 방향이라는 건 이런 거다. 그 지금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 검찰 개혁이란 틀을 쓰면서 나를 이런 식으로 징계해서 솎아내려고 하는 게 사실은 개혁되어야 되는 지금까지의 검찰의 모습이지 진짜 가야 되는 검찰 개혁의 모습은 이런 거다. 약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어려울 때 어떻게 기소를 하고 검찰로서 수사의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출근길의 메시지, 그다음에 어제의 메시지를 일각에서는 무슨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대의적으로 이게 검찰이 가야 되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메시지를 냈던 거 아닌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격 사의 표명을 했습니다. 추 장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저는 검찰 3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의 소명을 완수하고 검찰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정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추미애 장관은 왜 전격적으로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을까요? 면담 4시간 전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검찰개혁 완수하겠다라고 징계도 결정됐고 끝까지 가자라는 메시지였는데 오후 5시 대통령과 만났던 추미애 장관. 70분 면담 후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은 시대가 부여한 임무 완수, 특별히 감사하다라고 추 장관을 추켜 세웠지만 대통령을 만나고 추 장관이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가 사표를 낸 사의를 표명한 이 변화. 대통령이 사실상 사의 수용, 공수처 출범할 때까지만 자리를 지키라라는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가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시 한 구절을 또 인용했습니다. 산산조각이라는 문구도 들어갑니다. 추미애 장관이 인용한 얘기를 보면 모든 것을 바친다 했는데도 아직도 조각, 산산조각 나더라도 공명정대한 세상을 향한 꿈이었다라고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국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박수현 전 대변인, 추 장관은 원래부터 지금 사의 표명을 할 계획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하게 된 겁니까? 왜 사의를 표명한 겁니까? 당연히 사의 표명을 할 계획을 가지고 대통령을 만나지 장관과 대통령의 만남이 그렇게 일반인들 만나듯이 그런 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 권력기관 개혁 그 메시지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는데 왜 4시간 뒤에 만나서 바뀌었냐라고 하는 이제 언론의 이제 질문. 그러면 거꾸로 간단하게 물어보면 권력기관 개혁 그 메시지를 발표한 자리에 가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할 겁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건 일반적으로 일반론으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의미부여의 차이는 안 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아마 본인도 많은 감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검찰 개혁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물러나면서 맡은 법무부 장관 쉽지 않겠다. 그러자 아들 병역 문제 이것이 이제 터졌잖아요. 그러면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을 또 흔들려고 하는 검찰 조직에 아주 조직적인 저항이구나라고 법무부 장관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워도 그걸 버텨왔고 또 그 뒤에는 또 추윤 갈등이라고 하는 그 갈등의 골짜기를 넘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한 인간으로 보면 더 하라고 해도 할 힘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이제 공수처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되고 국무회의 공포가 됐고 이제 사실 검찰의 조직 문화와 관행, 수사 관행까지도 바꿔야 될 그럴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안 하시니까 갈등이 생겼는데 그 문제도 일단 자기로서는 소임을 다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 당연히 이쯤에 제가 물러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릴 다짐으로 하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두세 가지 포석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우선 포석.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내가 물러나는데 당신 빨리 정치 결단해라 라고 하는 직접적인 압박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고 또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향해서도 내가 자리를 비워줘서 당신들이 좀 말할 공간을 넓혀줄 테니까 빨리 윤석열 총장 압박에서 물러나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틈도 마련해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추미애 장관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결과적으로 그런 결과들이 올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인사권자인 대통령께도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결과적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포석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전임 법무부 장관이었던 조국 전 장관이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가슴이 아프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추 장관은 정말 고뇌가 깊었을 것이라 짐작한다. 유배인 처지라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다. 가슴이 아프다라고 안타까움을 표명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진중권 전 교수는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바로 더럽고 치사해도 버텨주세요. 정직 2개월이 아니라 그 이상의 징계도 무효입니다. 굴하지 않고 검찰을 지켜주세요. 사표 내면 안 됩니다. 라는 조국 전 장관의 2013년도 글을 진중권 조 교수는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2라운드가 대통령과 총장의 대결이 될 것이다. 법치주의와 전체주의의 싸움이다 라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준비한 두 번째 이슈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를 재감에 따라서 각계의 반응도 이어지고 있는데 현 정부가 임명했던 초대 검찰총장도 반기를 들었습니다. 전직 검찰총장 9명이 이례적 성명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는 김수남 총장도 있고 노무일 검찰총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DJ 정부 이후 전직 총장 9명이 공동 성명을 낸 겁니다. 특히나 김가경 전 총장은 김대중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문무일 전 총장은 현 정권의 초대 검찰총장인데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총장 임기에는 검찰의 중립과 수사 독립 보장을 위한 최후의 장치다. 총장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소신 있게 결정 내리기 어렵게 만드는 선례가 될 것이다. 대통령이 제가한 사안에 대해서 이건 검찰총장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거다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의 큰 오점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징계를 중단해달라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문무일 총장이 누굽니까? 현 정부의 초대 검찰총장 아닙니까? 만약에 여권의 주장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원래부터 임명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한 여권 중진 의원의 뒤늦은 후회도 있었습니다만 문무일 총장마저 사실상 대통령의 징계 결정, 재가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법치주의의 큰 오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저는 그것보다도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징계를 중단해달라. 그럼 역대 총장님들도 저랑 생각이 비슷하구나. 왜냐하면 대통령이 징계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역대 총장님들도 생각을 하시는구나. 일단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그 역대 총장들 명단 쭉 봤는데 제가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그런데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최동욱 총장. 최동욱 총장이 여기에 했을까? 그런데 최동욱 총장은 언론 발표를 보니까 그냥 나는 안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검찰총장까지 하려면 이제 검사를 수십 년 동안 하고 나름대로 선발된 그런 법률가, 최고 법률가들인데 근데 이런 분들이 애둘러 말을 했지만 이거는 법리적으로 사실 문제가 많은 징계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의견을 갖다가 좀 존중을 갖다 해달라. 근데 물론 이제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초록 동색이라고 뭐 검찰총장들이 다 그렇겠지라고 폄하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저런 부분들은 일반적인 뭐 평판사나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현직에서 떠나서 나름대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그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어땠을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사실 이 뉴스가 매우 큰 뉴스인 것이 역대 검찰총장 9명이 공동으로 모여서 그중에는
현 정권에서 임명한 초대 검찰총장까지 포함이 돼 있어서 대통령의 선택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고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 지금까지 현직 검사들이 반발을 했을 때는 여권의 인식은 검찰 조직의 집단적인 어떤 검찰 개혁에 저항하는 조직이기주의 차원에서 비판을 해왔습니다. 현직이니까요. 그런데 전직 검찰총장 9명, 그중에는 김대중 정부의 검찰총장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이 비판까지 검찰들의 어떤 조직적 저항, 이기주의,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전히 저것도 검찰이 집단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저렇게 성명을 냈다고 여권 일각에서는 얘기할 거라고 예상이 되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명분으로 내서 어떤 검찰개혁이라는, 본인들이 얘기하는 검찰개혁이라는 게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저렇게 나가고 있는데요. 저는 굉장히 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무슨 다툼이 있어도 제일 어른이 뭔가 정리하잖아요. 그리고 동네에서 뭔가 갈등이 있어도 제일 잘하는 전문가를 찾잖아요. 저분들이 사실은 검찰에 대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제일 오래 살아온 어른들이고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들이 저 정도로 얘기했을 때는 무언가에 들어야 하는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텐데 이 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 무시되어 오면서 진행되어 왔던 거를 저렇게 성명으로 발표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1년 동안 뭐 이렇게 시끄럽게 왔던 과정들이 앞으로 한 2가지 국면에서 새로운 변화들을 맞을 것 같은데요. 짧게는 우선 윤석열 총장이 제기할 거로 보이는 집행정지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건가. 또 하나는 숨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만은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는 언제쯤 이 정직 2개월이라는 의미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느냐에 따라서 이 검찰총장, 전직 검찰총장들의 성명, 그리고 지금 일고 있는 검찰 내에서의 어제 징계안, 그리고 이에 대한 재가에 대한 반발 내지는 부정적인 평가, 국민들의 대통령 지지도로 반영이 되는 여러 가지 평가,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새로운 국면들이 좀 나갈 것 같은데요. 어제 검찰총장들이 얘기했던 거는 분명하게 이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박세현 전 대변인, 소위 뭐 정치적인 용어로 우리 편 사람, 우리 쪽 사람 이런 말들 많이 쓰잖아요. 그게 꼭 맞는 말은 아니고 그게 꼭 잘못됐다고도 볼 수 없는 건데 지금 전직 검찰총장 9명의 사진과 이름을 좀 다시 한번 보면요. 앞서서 잠깐 언급하긴 했었습니다만 DJ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도 저기 계시고 현 정부의 초대 인사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문무일 총장까지 나서서 대통령이 제거한 징계 결정은 법치주의의 오점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 시작될 우려다라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청와대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글쎄요, 뭐 청와대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지만 제 개인 견해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좀 평소에 저답지 않게 좀 세게 얘기해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 검찰총장님들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이름의 권위에 기대어서 사회에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을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전 검찰총장님들께 뭐 여쭙겠습니다. 총장들께서 검찰에 재직하시는 동안 일어난 일을 한번 열거해 볼까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았던 논두렁시계 그 사건 누가 조작했습니까? 그 당시 누가 검찰총장이셨습니까? 그리고 MB 도곡동 땅 그리고 다스 소유주 의혹대 그걸 무혐의 처분한 검찰 그때 검찰총장 누구셨습니까? 그것이 역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에게 사실은 검찰이 국민의 편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의 위에 군림한다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하실 겁니까? 그리고도 전직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고결하고 그렇게 국민에게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어른으로서의 이름이라고 자신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이런 성명을 내기보다는 이번에 한번 보십시오. 총장님들의 후배 검사들 어떻게 했습니까? 김봉현, 술 접대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국감에서 범죄자의 말일 뿐이다. 그 사실로 밝히면 사과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사과했습니까? 그리고 총장님의 후배 검사 3명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그날 접대를 받은 적이 없으니 김봉현에게 접대받은 날짜를 대라. 그러면 내가 검찰청에 근무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대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사실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한심한 것은 그것을 감싸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세관에서 흔히 99만 원짜리 접대 세트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불기소하고 이렇게 제 식구 감싸는 이 검찰, 오히려 전 검찰총장들께서 이렇게 아직도 검찰의 조직 문화와 수사 관행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를 바꾸지 못하는 국내 여망의 검찰 개혁에 스스로 동참하지 못한 후배 검사들을 향해서 꾸지람을 해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닙니까? 서운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총장님들께서는 법치주의의 오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하게 반박하겠습니다. 법치주의의 오점이 아니라 검찰주의의 오점이 남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지금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린다고 전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총장님들께 그 고귀하게 고명하게 살아오신 그 이름에 제가 누가 되는 또 쉽게 외람된 발언이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많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시고 어제 성명을 발표하시려면 적어도 법치주의 오점이 아니라 검찰 후배들이 검찰 개혁의 오점에 대해서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함께 균형 있게 말씀하셨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의 개인적 견해인데 한 언론에서 우물한 개구리들의 편지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오늘 조간에 보도되기도 했는데 그 안에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무일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임명한 초대 현 정부의 검찰총장도 포함이 되는 말입니까? 당연하죠.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총장, 문무일 총장만 아니라 지금 당사자인 윤석열 총장도 임명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평검사들 전체가 서명을 하고 그다음에 고검장, 검사장, 그다음에 전직 총장들까지 다 나섰지만 우리 검찰 열심히 하는 검사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 말씀 쓰겠어요. 검사 동일체. 결과적으로 숫자는 많은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이 많은 분들이 외치고 있는 것은 검사 한 명의 목소리다고 제가 그렇게 가혹하게 이야기를 오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분의 견해가 또 상당히 정반대군요.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보도되고 있는 뉴스 중에 상당히 흥미로운 장면이 한 장면이 있습니다. 징계위원이었다가 본인이 스스로 회피를 했다가 징계위가 증인으로 지목을 해서 나올 줄 알고 봤더니 출석은 하지 않고 증인선서 안 하고 진술서로 대체한 인물 심재철 국장의 그 진술서 내용 중 일부가 오늘 조간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서 내용을 보니 오늘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징계위원회 제출 의견서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조직 두목.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다 라고도 쓴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판사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서 검찰 특수통들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법원을 압박하려는 정보 수주의 일환이다 라고 기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심재철 국장이 왜 직접 출석해서 증인선서하고 본인의 발언에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저 진술 내용을 보니까 진술서의 내용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윤 총장은 사조직 두목에다 어울릴 사람이다. 윤 총장이 대통령이 된다면 군부 독재보다 더 무서운 검찰 독재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징계위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심재철 국장이 어떻게 알죠? 저희가 진술 전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 문장이 어떤 맥락에 나왔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문장 자체만 봤을 때는 그게 어떤 맥락 나왔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사조직 두목에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되면 검찰 독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문장 자체가 굉장히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죠. 그야말로. 그런 점에서 이게 만약에 지금 대선 후보 검증위원회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검찰총장을 징계하겠다. 비위 혐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비위가 있어서 징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썼을 진술서에 과연 이런 문장이 왜 포함되는지 자체가 굉장히 의문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과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진짜 꼭 이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만 가지고 징계를 했다. 이건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좀 논리적 비약이 있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근거를 했겠지만 지금 많은 언론들이 심 국장의 진술서가
징계에 상당히 근거가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진짜 징계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어떤 설명에 어떤 비위 혐의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비위가 있어서 이렇게 판단했다가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사조직 두목이나 어울리는 사람이다. 이런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떤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글을 가지고 징계를 했을까. 일단 첫 번째 그런 의문이 드는 거고 두 번째는 저 문장 속에서 심 국장이 윤 총장이 갖고 있는 어떻게 뭐 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떤 뭐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에보다는 그냥 감정적인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저렇게 감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사람이 이번 징계의 시작부터 어떻게 제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작부터 징계 절차를 끌고 가는 과정 그리고 징계위원회에 참여하고 본인은 아주 회피를 했지만 결국 증인으로 직권을 신청했다 또 출석하지 않았으나 어쨌든 저는 징계 전 과정을 이끌고 갔다는 게 과연 대통령이 말했던 역시 절차 정당성과 공정성에 과연 부합하느냐 뭐 이런 의문은 들지 않나 싶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네. 심재철 국장의 자격 논란이 이렇습니다. 징계위원으로 적합하느냐라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으로 참석을 해서 윤 총장 측의 요청을 기각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던 인물이고 이번엔 또 증인으로 참여를 해서 진술서까지 냈는데 그 내용이 이재명 기자 주장에 따르면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다. 증인이라면 이 혐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을 한 뒷받침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한 조간신문은 심재철 국장의 관심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더군요. 그 표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그 말인즉슨 윤 총장이 사조직 두목에다 어울릴 법하다. 대통령이 된다면 군부 독재보다 더할 것이다. 라는 심재철 국장 개인의 예단과 견해가 대한민국 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논리적인 근거가 되지 않는다. 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요. 저거는 법률가들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법률이 그 증거 법률주의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러이러하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생뚱맞게 사조직 두목이나 뭐 군부 독재나 굉장히 당사자한테는 징계 혐의자한테는 굉장히 모욕적인 그러한 의견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는 굉장히 적절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검사징계법이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진술서 같은 경우는 일반 민사소송은 진술서가 판사가 딱 봤을 때 이거 뭐 그럴듯하다 하면은 증거로 채택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형사소송은 어떤 사람의 범죄자로서의 낙인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 증거를 굉장히 엄격하게 채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진술서나 이걸 갖다가 다 증거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진술서가 있으면은 그 진술을 한 사람이 재판에 나와가지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나와가지고 이 진술서 내가 쓴 게 맞습니다라고 확인을 해줘야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형사소송법이 규정이 돼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증거 능력이 없다. 다시 말해서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심재철 국장이 아무리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진술서를 수백 페이지짜리를 냈다고 하더라도 징계위원회에 나와가지고 그런 절차를 밟지 않으면은 이 심재철 국장의 의견서는 절대로 증거로 쓸 수가 없고 인용이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심 국장의 진술서가 징계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나중에 행정소송, 본안소송 가가지고 아마 중요한 윤 총장 측의 공격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윤 총장에 대한 이번 징계는 징계위원 단 4명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간신문들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이 4명 중에 한 명인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윤 총장의 징계 사유는 그리고 그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반대를 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징계위원 단 3명이 징계를 한 셈이 됐습니다. 슈라인 분류되는 신성식 부장, 징계 사유 대부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징계 정족수만 채우고 최종 표결에서 기권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 행동 자체가 좀 논란입니다. 만약에 징계 사유가 혐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본인이 소신이 있다면 징계 정족수를 채울 것이 아니라 징계 정족수를 채우기 이전에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됐던 건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른 포인트는 결국 징계위원 4명 중 3명의
의결로 징계월 2개월이 정직 2개월이 합의가 됐다라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본인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건 중요하지 않는다. 정족수 맞추는 역할을 이미 다 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동아일보 기자에게 비판을 한 상황입니다. 박정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7명 징계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4명, 그마저도 신성식 국장 같은 경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권을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 말씀하셨다는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그저 절차만 거쳐갔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지 않은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맞춰서 징계를 했다라고 해석이 들고요. 사실은 그저께 저녁 7시부터 곧 징계 발표가 나온다 하는데 결국에는 어제 새벽 4시까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조간들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의견들이 전체 만장일치가 된 적이 없었다. 그 다음에 징계 수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던 심재철 국장의 의견서에 대한 반론을 듣지도 못하고 특별 변호인단은 중간에 퇴장을 해버렸다. 이런 논란까지 만들어가면서 쭉 왔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절차적 정당성이 아니라 그저 과정으로서의 절차만 거쳤을 뿐이지 앞으로 누가 판단을 하건 간에 전혀 이 정당성이나 이 징계권에 대한 그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좀 달라집니다만 앞서 우리 박소연 대변인께서 전직 검찰총장인데 성명서 말씀을 하시며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와 도곡동 말씀하셨는데 다스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으니까 제가 더 말씀은 안 붙이겠습니다만 도곡동 땅도 그게 논란이 됐었던 건지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향후 앞으로도 다른 방송에서 또 말씀을 하실 텐데 이게 잘못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정치적 목적으로 이렇게 활용하시다가는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도곡동 땅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이번에 판단을 한 게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절차적 정당성과 관련돼서 정혁진, 박정화 두 분이 의견을 주셨는데 박수현 대변인 이게 사소한 문제라고 하기에는 절차적 정당성은 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징계위원 7명 중에 결과적으로 3명만이 윤 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를 결정한 거고 우리가 신성식 논란에서 본 것은 그거고 심재철 논란에서 본 것은 그중에 글쎄요 주요 징계 근거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징계위원회 증인으로 활동했던 분이 사조직 두목을 운운하는 것 과연 이 징계를 국민들에게 있어서 절차적으로 정당한 징계라고 청와대에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박정화 전 대변인이 던졌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직접 던지시죠. 의외로 하십니까? 저는 절차적 중립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7명의 징계위원이 윤 총장 측의 요청대로 꽉 차서 그렇게 했으면 더 보기도 좋고 그랬겠죠. 부족함이 없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법이냐. 불법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족수라는 개념이 어디든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국회에서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법률이 수백 건씩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300명을 다 채우지 않았다고 그래서 정족수 2분의 1 정족수도 있고 3분의 1 정족수도 있는데 그런 텅 빈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통과된 법률이 다 무효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7명이 다 차서 또 윤 총장 측이 불만이 없는 절차적 정당성까지 다 완벽히 갖추었으면 더 보기는 좋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정족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심재철 국장의 진술서 관련해서는 글쎄 아까 우리 정혁진 변호사님 말씀 제가 잘 들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소송 과정에서 따져질 테니까 여기서 논외로 하고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령에 보면 위원회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밖에 공개되지 않도록 돼 있는 법령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런 것들이 왜 공개가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내용을 누가 공개했을까요? 자기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윤 총장 변호인이 공개를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언론에. 저런 거 옳지 않죠. 그리고 아까 이재명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서 전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저 설사 진술서에 저런 내용이 말도 안 되는 게 들어있다 칩시다.
그렇다고 징계위원회가 저걸 징계 사유로 채택해서 그 징계 사유서 나중에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거기에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그렇게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그런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법령을 어기면서 언론에 공개하는 윤 총장 측의 언론 플레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신성식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는 아마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서 그 검찰국장과 반부패부장은 늘 그 징계위원회에 들어오는 고정 멤버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르는 것인데 정족수를 채우는 그 본연의 역할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검사의 시각으로 보면 동의할 수 없으니, 예를 들어서 자기가 기권하는 것, 그건 뭐 검사로서 소신 있게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저는 이런 문제가 윤 총장 측이나 언론에서 계속 이제 절차적 문제를 부각하고 보도해 주시는데, 이제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소송 과정에서 다 따져질 문제니까 뭐 저는 뭐 여기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예. 앞서 검찰총장 9명과 관련돼서 한상대, 최동욱 두 분의 검찰총장은 이번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두 분 중에 한 사람은 이거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말했고, 한 사람은 연락이 안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둘 중에 누가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이슈를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윤 총장 이슈 말고 가장 뜨거운 뉴스가 바로 이겁니다. 아늑하다더니 쇼룸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 먼저 야당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에게 딱 하루 보여드리려고 주민들은 곰팡이로, 누수로 매일이 고충인데 주민민원에는 팔짱 꼈다가 꽃길을 깔아드렸습니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 4억 5천여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돈이면 아파트 50세대 적어도 200분은 보증금 장만하지 못해도 추가로 이주시켜 드릴 수 있는 액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던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대통령의 발언 논란 말고 야당에서는 이게 너무 돈을 많이 들인 쇼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야당의 문제 제기인데요. LH가 지난 11일 임대주택 방문 행사를 위해서 총 4억 5천만 원을 지출했다라며 야당은 주장을 했습니다. 이 중에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4,290만 원, 행사 진행 예상이 4억 1천만 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주택은 12평, 13평형,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19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 그러니까 보증금을 훨씬 상회하는 돈이 이번 행사를 위해서 쓰였다라고 야당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방문 현장, 그때 모습 살펴보시죠. 부부가 같이 이제 커피 마시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나온 거예요. 아주 뭐 미자기한 공간이 많습니다. 네, 2층에도 화장실도 하나 있습니다. 아래층에도 있고. 침실용 화장실. 예. 정말 그 젊으시는 부분들 서보는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굳이 뭐 자기가 자기 집을 꼭 이렇게 소유하지 않더라도 이런 임대주택으로도 충분히 좋은 주택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네네. 그 주거 사다리랄까 그런 걸 잘 만들어줄 것 같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야당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이 방문해서 극찬했던 임대주택, 알고 봤더니 주민들은 그 주택에 하자를 호소하고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거실과 천장이 전부 곰팡이 범벅, 누수로 벽지와 장판같이 뜯어냈다. 에어컨 구멍을 너무 높게 뚫어 에어컨을 연결할 수 없다. 2층 베란다에 배수구가 없다. LH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미룬다. 지난 8월 완공됐는데 주민들의 불만이 잇따라 접수되고 있었던 주택이었다고 합니다. 국토부에선 입주구 접수나 하자는 모두 조치했다. 하자 발생 즉시 개보수 등 적극 조치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토부는 LH는 야당의 이 같은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홍보 예산을 합한 비용이 4억이 넘는 비용이다. 추후 정산되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인테리어 시공 없었고 가구 집기 등도 임시대여한 비용이다. 향후에도 본보기집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라고 해명을 내놨습니다. 박정아 전 대변인. 네. 자, 저게 과연 저 정도 예산이 든 게 적절했느냐와 관련된 지금 논란인데, 저주택, 임대주택, 정말로 저렇게 리모델링도 하고 가구도 들여와서 굉장히 좋게 보였으나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입주하는 것은 저렇지 않다라는 거고, 아직도 입주되지 않은 물량도 많은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고, 하자도 뭐 많다라는 민원들의 이의 제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물건과 상품에 대한 평가는 시장에서 아주 냉엄하게 하잖아요. 저게 이제
8월 완공돼서 이후에 입주민들을 두어 차례, 세 차례까지 공개 모집을 했는데 지금도 4채 중에 한 채가 비어 있다고 합니다. 저렇게 좋은 아늑하고 4인 가구 충분히 살 수 있는 좋은 집인데 그리고 보증금 6천만 원, 월 임대료 한 20만 원 정도인데 왜 여태 4채 중 한 채가 비어 있을까요? 이건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고 분명히 판단하시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일반 전문가들 통상의 집을 수리하는데 아파트 저희가 뭐 평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면 인테리어 아주 깔끔하게 해서 한 20, 30년 된 아파트도 초현대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지금 4,300만 원 정도가 두 채에 들어가는데 공사 비용으로 들어가고 가구 비용으로 들어갔다면 한 채당 2천만 원 이상 들어갔거든요. 그럼 평당 100만 원이 훨씬 넘는 비용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이게 아늑하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안 찾아가고 쇼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아마 저희도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 행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서 잘 제가 찝어냈다고 보여지는데요. 인테리어 비용 4,300만 원 뿐만 아니라 저 당일 하루 반나절 행사하기 위해서 4억 5천만 원씩 예산이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LH공사, 국토부, 청와대 다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반나절 행사하는데 4억 5천만 원이란 예산이 들어갔어야만 하는지 한번 꼼꼼히 좀 따져보고 반성하고 정말 이 추운 겨울에 집 없어서 힘든 서민들한테 도와줄 게 뭐 있는지 한번 둘러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굳이 붙이면 무슨 뭐 쇼룸이고 앞으로 계속 저기 찾아오는 집으로 만들겠다고 하는데 저기 들어갔던 인테리어, 가구, 무슨 커튼 다 이달 말까지 임대한 거래요. 이달 말이면 다 없어져요. 왜 뻔한 저런 변명을 하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4억 5천만 원에 대해서 이게 아직 정산을 거치지 않은 비용이고 착정된 비용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의당에서도 비판했습니다. 실망스럽습니다. 보증금의 70%를 인테리어 비용으로 지출할 국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그럴 수 있는 가구가 도대체 몇 가구나 되겠습니까?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과장된 쇼룸이 아니라 좀 더 넉넉한 공간과 쾌적한 주거복지와 환경입니다. 정의당에서는 과장된 쇼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박수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과장된 점이 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대통령이 임대주택의 보급과 또 주거 사다리를 위해서 쾌적한 주거를 위해서 국민에게 호소하고 또 정책의 방향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저런 행사를 하는 것, 뭐 당연히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리고 4억 5천만 원이 들었다고 하는데 그 비용 한번 따지는 자료가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시고요. 저렇게 어떤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질하고 또 대통령이 모든 것을 저렇게 막 꼬치꼬치해서 뭔가 뭐 부정적인 이미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어떤 주택의 공급을 이야기하는 것에 도움이 될까요? 하여튼 사실 여부는 곧 하나하나 밝혀질 것입니다. 제가 일일이 지금 설명드려야 되지만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윤미향 의원 오늘 첫 번째 하플 주인공이고요. 두 번째는 코로나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와인 모임을 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번 역시 경고로 끝이 났다라며 문제 제기를 하는 여론도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와인 모임 윤미향 여당 경고로 끝. 최근 부적절한 행위로 논란이 된 윤미향 의원을 엄중히 경고하기로 했고 윤 의원에게 전달했다. 당 지도부 차원의 구두 경고, 정식 징계가 아니어서 뒷말이 낳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윤 의원 관한 무수한 의혹에도 민주당 침묵으로 일관하더니 여론 악화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정이 엄중 경고에 그쳤다며 비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윤미향 의원이 올렸던 한 장의 사진이 지금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엄중한 시국에 여당 의원 소속으로서 마스크도 안 쓰고 와인 파티하고 있는 모습, 또 그걸 사진으로 올리는 어떤 뭐랄까요, 인식의 문제 등등 비판을 했고 윤 의원도 송구하다며 즉각 사진을 내렸는데 문제는 저 와인 파티의 명분이
기론옥 할머니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욱더 불거졌고 당사자도 없는 생일 파티가 가당하냐라는 비판과 생일조차 잘못 윤미향 의원이 알고 있었다. 즉 생일도 모르면서 무슨 생일 파티냐라는 거짓 논란까지 지금 가중된 상황에서 여당이 엄중 경고라고 표현했지만 정식 징계가 아닙니까? 징계는 징계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근데 사실상 큰 불이익은 없는 거죠. 엄중이라는 표현이 붙었지만 그냥 단순한 경고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징계가 이미 지난번에 검찰에서 횡령, 준사기 등으로 이제 8가지 혐의로 기소를 했죠. 그러면서 사실상 당직, 그리고 당원권 정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남은 징계라고 하면 결국은 제명 조치가 이루어지는, 출당 조치가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걸 제외했다고 했을 때 어쨌든 엄중형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지 않았나 생각도 들고요. 지도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사실 저 문제 자체는 단순히 코로나라는 엄중한 시국에 와인 파티를 했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전에 김진애 앵커 설명했지만 사실 이제 기론옥 할머니에게 준 사기를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검찰은 보고 그렇게 기소가 된 상황에서 저런 글을 굳이 본인이 저런 사진을 올리면서 기론옥 할머니의 생일을 본인이 이제 기념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 근데 사실 이제 또 다뤄보겠지만 기론옥 할머니 쪽에서는 전혀 연락을 받은 바도 없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더 커진 측면이 있죠. 그런 점에서 당 차원에서 징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지금 어쨌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준사기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본인 스스로도 치명적인 그런 이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법정에서 또 이제 대응하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저렇게 약간 저 사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한 여론전을 위한 올린 거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성하고 성찰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위험성보다도 기론옥 할머님의 생신을 기념하기 위해서다라는 이른바 윤미향 의원 측의 해명이 더욱더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인데요. 정작 기론옥 할머니 측은 윤미향 의원으로부터 생일 파티 열 테니까 오라라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은 지난 7일은 길할머니의 94번째 생신인데 지금 생신 틀렸다라고 했던 부분도 저 부분이죠. 현재 연락이 닿질 않아서 만나뵐 길이 없어서 축하 인사도 못 전했다. 그런데 길할머니 측은 며느리분이 길할머니의 생일을 전후해서 윤 의원의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오늘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연락이 닿질 않는다. 그래서 본인 못 모시고 했다라는 해명 자체가 거짓말 아니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물론 정익진 변호사님, 이 기론옥 할머니 본인에게 직접 연락을 했던 건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며느리는 연락 온 거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은 그 기론옥 할머니 관련해가지고 준사기로 지금 기소가 됐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심신이 굉장히 정상이 아닌 치매적인 그런 부분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어쩌면 진짜로 길할머니한테 전화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논리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가능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제 그 옆에서 잘 돌봐드리고 있는 며느리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생신인데 내가 전화를 갖다가 드렸다. 그 다음에 계시면 좀 바꿔주면 좋겠다. 이렇게 진행되는 게 그의 상식인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며느리가 전화를 갖다가 받지 못했다라고 하면 길할머니한테 직접적으로 전화를 드렸을까? 그거는 납득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군요. 네. 구두 경고, 엄중한 경고. 박정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이제 여당에서 글쎄 이제 당에 가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여당이 지금 180명 가까이 되니까 그 국회의원 초선 의원 한 분 한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우를 못 해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못 할 수도 있는데 유독 보면 저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높게 평가를 하고 이렇게 예우를 잘해주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미 민주당은 2명의 의원을 제명을 했는데 여태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는 저렇게 좀 관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뭐 때문에 그런지 사실은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저는 몹시 못내 궁금해요. 그래서 앞서 저희가 그래픽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저 사진 한 장 속에서 나오는 그 무수한 의혹이 아니라 그 사진과 별개로 그 이전에 윤미향 의원이 해왔던 많은 일 중에 혹여 그 무수한 의혹 중에 제기되고 있는 여당과의 많은 이런 편의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러는 건가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제가 볼 때는 일반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관용을 베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드릴 말씀은 일단 상황으로 보면 드릴 말씀이 없죠. 죄송스럽고. 그러나 민주당이 윤미향 의원에게 대해서 뭐 특별히 관대하다라는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 윤미향 의원 사건이 터졌을 때 사실 여부를 떠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민주당이 지지율까지 떨어지는 그런 뭐 어떤 피해를 본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지금 이야기하는 절차, 정당성 이런 것입니다. 아까 이재명 기자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당원 자격을 정지하고 당직을 정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박찬호 대변인 말씀하셨어요. 그 많은 제기된 혐의 중에 어떤 법원이 재판이 진행 중인데 그것을 결론이 나야 당도 그 이상 추가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지 그런 어떤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뿐이지 아마 말씀대로 윤미향 의원을 특별하게 당이 이렇게 혼이 나면서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고 윤미향 의원도 진심은 이해하고 싶습니다만 본인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위치나 처지 또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국민께 어떤 태도로 말씀을 드려야 본인의 진심이 더 국민께서 다가갈 수 있는지를 그리고 그것이 기론옥 할머니와 본인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 위안부의 어떤 할머니들을 위한 운동의 순수성 또 진실성까지도 담보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앞으로는 코로나 소식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코로나 관련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1000명이 넘었습니다. 1014명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표됐고요. 국내 발생이 993명, 해외 유입이 21명이고요. 사망자 22명, 위중증 환자 242명입니다. 위중증 환자가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연일 1000명이 넘는 코로나 확진자가 발표되면서 왜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을 갖추는데 정부가 하지 않느냐라는 의문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많은 전문가분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릴 때에는 아주 필수적인 시설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점들은 운영을 중단할 것을 지금 계속 권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에 있어서 아예 취식 자체를 좀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건의들도 하고 있는 중이고 정부에서 3단계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를 실제 검토 중에 있다라는 뉘앙스가 읽히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백화점, 대형마트, 쇼핑몰 등 대부분의 상점이 운영 중단된다. 생필품 사재기가 현재 증가하고 있다고 하고요. A씨는 집 앞 슈퍼가 열린다고는 하지만 3단계 때 집 밖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택배도 밀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사두는 거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용실 찾아서 장기전 준비, 3단계 시에 이발소 미용실도 운영이 중단된다. 최모 씨는 미용실 문 닫기 전에 예약자가 몰릴 것 같아서 미리 염색을 받아 들어간다라는 인터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재명 기자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염색을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뿌리가 이제 오랫동안 염색을 못하면 뿌리가 이제 재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뿌염을 하시는 분들도 뿌리 염색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 자 문제는 이재명 기자 정부가 언제 3단계를 격상을 시킬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겠죠. 이미 3단계를 격상할 수 있는 기준은 넘어섰죠. 그러니까 일주일간 일평균이 800명에서 1000명가량이 되면 3단계를 격상하겠다. 이렇게 지난번에 기준을 발표했었는데 어제부로 기준을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제라도 3단계 격상이 가능한 건데 과연 3단계 격상을 했을 때 지금 일단 현재 지금 정부 기준 속에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본 것처럼 백화점이라든지 대형마트 그리고 예식장, 미용실, 이발소 등등이 다 영업 정지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지금 사재기를 한다, 뭐 미리 머리를 손질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정부의 고민은 오히려 기존에 지금 3단계가 되면 영업 정지하는 이런 그러니까 지금 방금 얘기했던 그런 업소들이 아니라 자, 그 3단계가 되더라도 식당은 일단 영업이 가능합니다. 근데 식당을 아예 식당도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하도록 오히려 3단계 플러스 알파 더 강화된 3단계로 가느냐 가지 않느냐 그게 아마 큰 고민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는 정부가 뭐 3단계 조치를 언제 내릴지도 중요하지만 3단계를 했을 때 3단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한 달 동안 본 것처럼 한 달 동안 계속 단계를 올려왔지만 사실 확진세를 꺾는데 효과가 없었죠. 그런 점에서 3단계를 언제 발효하느냐도 중요하지만 3단계를 과연 지금의 확진세를 꺾을 수 있느냐 그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마 이 고민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 재빨리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수서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방 라이브 방송 2사 말루에서 윤석열 총장, 문재인 대통령 이 두 분 간의 본격적인 싸움에 대해서 본방에서 못다한 이야기 집중적으로 보도하겠습니다. 2사 말루 라방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